광만수는 일순 당황한 눈치였지만 금세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특기였습니다. 사람을 자극해 감정을 끌어내고 그 틈에 들어가는 방식. 하지만 혜진은 그런 수법에 익숙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감정을 들키는 자가 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군인이라면서? 여자 군인. 아, 멋있네. 근데 이런 데서 청소하고 있다니 너무 아깝다. 그는 말끝을 질질 끌며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손목을 슬쩍 건드리며 말이죠. 그러자 혜진은 단 한 번, 아주 짧게 그 손목을 꺾었습니다. 크! 광만수는 눈을 질끈 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혜진은 손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에 어머니 얼굴 건드리면 꺾이는 건 손목이 아닐 겁니다. 짧은 순간 복도는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광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옷자락을 털며 웃는 척했지만 그 웃음은 명백히 무너진 자신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뒤돌아서며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보다도 더 차가운 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겠구나.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다음 사연을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변두리의 한 낡은 상가 건물, 하루가 다르게 거칠어지는 바닥을 닦으며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말순. 그녀의 하루는 대부분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손에 걸레를 쥐고 등에는 오래된 청소용 배낭을 메고 건물 곳곳을 누비는 게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지하실부터 옥상까지 구석진 계단 틈에 낀 먼지를 털어내며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이 나이에 돈을 번다는 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렇게 매일을 버티듯 살아내던 정말순의 세상은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가던 점포 하나에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조용한데 밤만 되면 건물 안이 소란스러워졌고 가끔 계단 밑에 술에 취한 사내들이 웅크리고 자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쯤이야 많았으니 그녀는 애써 모른 척하고 걸레질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술기운과 고성이 이제 점점 그녀의 생활 반경까지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지하 계단을 닦던 정말수는 무심코 작은 비닐 조각을 치우려다 계단턱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조금 어지러웠지만 바닥을 짚고 다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다가온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내 구역인데 뭘 그렇게 들쑤시고 다녀요? 정말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부터 이 건물엔 별별 사람이 다 있었고 누구 하나 무시할 존재가 없었습니다. 돈 많은 사채업자도 있었고 주차장 한 구석에서 도박장을 열던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기 할 일을 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런 그녀의 침묵을 오히려 조롱이라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툭! 그가 장갑 낀 손가락으로 그녀의 이마를 살짝 쳤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번엔 조금 더 세게. 툭! 그리고 다시 한번. 툭툭! 그 순간 정말순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억울하거나 화가 나서가 아니라, 아, 이제 여긴 더 이상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라는 건 때로는 무섭게도 예민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진심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건
말이 없어도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이따 청소 더 하실 거면 내 허락받고 하는 게 좋을 거요. 정말수는 웃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손으로 걸레를 쥐고 다른 손으로 무릎을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벽에 머리를 잠시 기댔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이 공간에서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늙은 몸 하나, 걸레 하나로 버티던 세상이 점점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비슷한 상황은 반복됐습니다. 밤에 소란이 심해졌고 새벽이면 바닥에는 쓰레기며 술병이 나뒹굴었습니다. 청소 도중에도 이상한 약봉지 같은 것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치우다 손가락에 베이기도 했습니다. 건물관리소에 말도 해보았지만 관리인은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여사님, 요즘 그분들 손대면 큰일 나요. 저도 몇 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순에게는 위로가 아닌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이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선언 말입니다. 세상엔 언제나 약한 자가 조용히 뒷걸음질 치는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 있었고 정말순도 그것을 수없이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단지 이번엔 그 방향이 너무 빠르고 거칠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수는 한층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주변을 살피고 청소할 때도 누가 오나 안 오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건물 안에서의 시간이 점점 공포처럼 느껴졌고 집으로 돌아가면 하루가 끝난 게 아니라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 두려움은 밤마다 꿈속에서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수는 이상한 기척을 느끼며 청소하던 중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쿡쿡 소리를 내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고 다시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광만수? 어깨가 넓고 입가에 상처가 있는 사내. 선글라스를 벗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왜 인사를 안 하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광만수는 그녀의 어깨를 치며 지나갔고 청소 도구함이 넘어졌습니다. 빗자루와 걸레가 사방으로 튀었고 정말수는 순간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움츠러든 겁니다. 그저 때리지는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습니다. 입구 근처에서 군복 상의를 무릎에 걸치고 앉아있던 한 여성이 이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단발머리, 검게 탄 팔뚝, 날렵한 눈매. 그녀의 이름은 정혜진. 정말순의 외동딸이었습니다. 휴가 중이었습니다. 단 며칠뿐인 짧은 시간. 엄마가 사는 세상을 직접 보고 싶어 말없이 찾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을 본 순간 혜진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빗자루를 주워드는 어머니. 그 앞에서 뻔뻔하게 웃으며 돌아서는 남자.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한 자신. 정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지금껏 훈련받고 싸워온 곳과는 너무나도 다른 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인이 아니라 딸로서, 인간으로서 이 상황을 외면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본능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인내와 두려움 속에 이 건물 안을 닫고 살고 있는지를 단 한 장면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싸움은 육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폭과 군인의 대립이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존엄을 짓밟는 자들과
그 존엄을 지켜내려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얇은 이불 안에 몸을 누이고도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그토록 의지하던 어머니가 지금은 이렇게 바닥을 닦으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보다도 그녀가 얼마나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모든 모욕을 견디고 있었는지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혜진은 군대에서 수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해발고도 2000m 산악에서 침투 훈련도 했고 고막이 찢어질 듯한 폭음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가 이웃에게도 말 못하고 당하는 현실 앞에서는 아무 훈련도 아무 전략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강해지려 했던 이유가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 힘도 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났고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제 봤던 그 낡은 청소 도구를 들고 말없이 현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놀랐습니다. 말도 없이 딸이 휴가를 나왔고 이제는 자기가 하던 일을 하겠다고 먼저 나섰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걸레통을 들었습니다. 그 손 놔. 내가 할게. 정말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 말에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걸레를 적시고 어머니가 하던 순서 그대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계단에서 2층으로 올라가며 복도 구석까지 칼각으로 정리된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군에서의 수십 번의 청소 훈련이 이 순간을 위해 있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녀는 묵묵히 아주 조용하게 바닥을 닦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딸의 등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자신이 얼마나 괜찮지 않았는지를 인정하는 것 같아 입을 닫았습니다. 그날 하루 혜진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눈으로 감각으로 모든 것을 기억했습니다. 건물에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미용실, 휴대폰 수리점, 간판도 없는 편의시설들로 위장된 작은 점포들. 하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유리창에 커튼이 드리워져 있고 낮인데도 불이 꺼져 있는 점포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몇몇 가게에는 낯선 남자들이 들락날락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건물은 무언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일부러 계단 청소를 오래 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움직이며 누가 어디로 드나드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곧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에는 미등록 체육시설이라고 쓰인 공간이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운동기구 대신 테이블과 CCTV 모니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3층에는 옷가게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었고 점심시간 무렵마다 배달음식이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외부 고객이 없는 가게에 왜 하루에 4번이나 음식을 배달하는지 너무도 명백한 위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지나는 복도마다 바닥에 찍힌 발자국 모양과 냄새, 조명의 깜빡임까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노후된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비워두고 자기들만의 판을 만들고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요. 그 중심에는 어제 얼굴을 내민 광만수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건물을 돌아다녔고 그 움직임엔 분명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낮 11시쯤 지하에 들어갔다가 12시 반쯤 올라오고 오후엔 3층을 한 바퀴 돌고 2층 창고로 향했습니다. 마치 경비대장이 순찰하듯 자신만의 루틴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루틴의 교차점에 정말순이 청소하는 구간이 겹쳤습니다.
혜진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유지하는데 방해되는 존재를 조용히 밀어내는 방식으로 사람을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혜진은 작은 노트를 꺼내 그림을 그리듯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각 층의 가게 위치, 출입 인원, 시간대별 활동. 그녀는 적어도 이들이 단순한 폭력배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맞서려면 그들의 세계를 완전히 파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의 움직임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에 달린 작은 CCTV. 겉으론 오래된 흑백 카메라처럼 보였지만 내부 연결은 최신형 DVR 장비였습니다. 그 화면을 들여다보던 인물은 다름 아닌 광만수였습니다. 그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다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형님, 이상한 여자가 하나 있네요. 청소부 딸 같은데 군인 같아요.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섬뜩했습니다. 잠시 후 광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웃옷을 주섬주섬 걸쳤습니다. 그리고 건물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단지 청소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청소부의 딸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혜진은 그와 마주칠 걸 예상하지 못한 채 모퉁이에서 쓰레기 봉투를 묶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누군가의 그림자가 자신을 덮는 느낌의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기엔 선글라스를 쓰고 가벼운 웃음을 짓는 광만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아가씨? 그 순간 정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의 없이 공격적으로 묻는 그 남자의 태도는 분명 자신을 탐색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청소 중입니다. 어머니 대신요. 아, 어머니가 청소부셨어? 몰랐네. 말끝을 질질 끌며 내려다보는 말투, 그 안엔 명백한 조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그의 선글라스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그러자 광만수는 잠시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낯이 익은데 어디서 뵌 적 있나? 정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쓰레기 봉투를 들어 올리고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신을 확인하려는 상대에게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며 스스로를 무적이라 믿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제 정혜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있었고 어머니를 무시당하게 만든 이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바꾸지 않으면 어머니의 삶도 바뀌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녀는 싸움을 준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침묵은 말없이 견디는 사람의 눈에서 나옵니다. 그날 아침도 혜진은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출입문 앞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통이 어머니의 허리에 무리를 줄 것을 알기에 미리 나와 조용히 그것부터 처리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광만수와 나눈 짧은 대면 이후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폭 조직이란 가장 위험한 건 폭력도 무기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기척과 공기 속 흐름으로 상대를 압박합니다. 예고 없이 들어와 예고 없이 흔적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혜진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선을 긋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날 오전 그녀는 어머니가 늘 정리하던 지하 창고 앞 복도를 일부러 늦게 닫기 시작했습니다.
군화 대신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훈련소 시절의 보폭으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물을 적신 걸레를 손에 들고 복도 한가운데 앉아 있을 때 저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은 톤의 웃음소리, 그리고 곧이어 바닥을 두드리는 묵직한 부츠 소리. 광만수였습니다. 그는 오늘도 선글라스를 썼지만 왠지 모르게 어제보다 얼굴에 긴장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가 가까워질수록 걸레를 짜는 손에 힘을 더 줬고 광만수가 다가와서 말을 걸기 전에 먼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또 뵙네, 아가씨. 그는 여유 있게 웃었지만 혜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양손에 쥐고 다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이 이 공간의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광만수는 그 행동을 불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바뀌었고 오른손을 허리에 얹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시는 거 보기 좋네. 근데 여긴 조심하셔야 해. 가끔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뒤로 몇 걸음 물러났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장난처럼 다루겠다는 듯한 태도였지만 혜진은 이미 그의 속내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은 그렇게 시작되는 법입니다. 가볍게, 아무렇지 않게, 농담처럼 던져진 말 한마디 속에 날이 숨겨져 있는 법이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레를 물에 적셨습니다. 하지만 광만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자신이 상대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졌던 겁니다. 그는 갑자기 발을 뻗어 혜진이 방금 닦은 바닥 위에 흙 묻은 구두를 올렸습니다. 아, 미안해. 또 닦아야겠네? 그 순간 시간은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걸레를 쥔 혜진의 손이 잠시 떨렸고 그녀의 입가에 미세한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감정이었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기회를 기다렸던 계산된 침묵의 마지막 경고였을까요? 혜진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걸레를 내려놓고 그의 신발 위에 그대로 발을 얹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무게 있게. 조용한 복도에 신발 끌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광만수는 당황한 듯 약간 뒤로 물러났습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눈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제야 혜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싸늘한 냉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닦은 바닥에 더러운 걸 올리는 사람은 누구든 똑같이 밟힙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누가 누구의 위에 서 있는지를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광만수는 일순 당황한 눈치였지만 금세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특기였습니다. 사람을 자극해 감정을 끌어내고 그 틈에 들어가는 방식. 하지만 혜진은 그런 수법에 익숙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감정을 들키는 자가 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군인이라면서? 여자 군인. 아, 멋있네. 근데 이런 데서 청소하고 있다니 너무 아깝다. 그는 말끝을 질질 끌며 다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손목을 슬쩍 건드리며 말이죠. 그러자 혜진은 단 한 번, 아주 짧게 그 손목을 꺾었습니다. 크! 광만수는 눈을 질끈 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혜진은 손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에 어머니 얼굴 건드리면 꺾이는 건 손목이 아닐 겁니다. 짧은 순간 복도는 숨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광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옷자락을 털며 웃는 척했지만
그 웃음은 명백히 무너진 자신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뒤돌아서며 천천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보다도 더 차가운 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겠구나. 자신이 먼저 선을 넘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선 말보다 먼저 손이 오가고 목소리보다 먼저 칼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같이 짓눌리고 있었고 이 건물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광만수는 형님인 태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이 여자 장난 아닙니다.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사람 째려보는 눈이 진짜 특수부대처럼 보여요. 형님도 직접 보셔야겠습니다. 태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무전기를 집어들고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도박판 재개할 거니까 조용히 처리해. 물 흐리게 하지 말고. 이제 싸움은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조직과의 전면전으로 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혜진은 그날 밤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는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이를 다졌습니다. 다음에 올 그들의 반격을 단순히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뿌리부터 뽑아낼 계획을 시작해야겠다고. 새벽 3시 45분. 사람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 그리고 가장 적막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세상이 잠들어 있는 이 시간, 혜진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베란다 쪽 작은 가방에서 카키색 파우치를 꺼내어 허리춤에 고정했고 묵직한 느낌의 스마트폰을 가죽 케이스에서 꺼내 세접을 완료했습니다. 후레쉬 기능은 비활성화, 마이크는 감도 최대로, 저장은 자동 클라우드 백업 설정. 이건 단순한 촬영이 아닌 기록이자 증거 확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부터 작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며칠간의 관찰 끝에 혜진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한 우범 지역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가 상존하는 은폐 장소였습니다. 지하실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패턴, 층간에서 교차되는 수상한 배달 시간, 가게라기엔 이상하게 조용한 3층의 무음 공간,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낮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았던 인물들이 밤이 되면 나타났다가 새벽이 되면 다시 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혜진은 주간에는 청소 도우미로 움직였고 야간에는 무음 녹화로 건물 내부를 탐색했습니다. 마치 특수작전 중 야간 정찰처럼 천천히 소리 없이. 카메라 대신 휴대폰을 썼지만 손놀림은 익숙했고 움직임은 고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혜진의 움직임을 짐작하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단지 며칠째 말없이 새벽에 일어나고 침대 정리 상태가 달라졌다는 사실로만 마음속에 염려를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은 엄마에게 걱정을 들게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떳떳하게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혜진은 3층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긴 복도의 끝엔 철문이 있었고 늘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이틀간의 관찰 끝에 그녀는 그 문이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 도박장 내부로 물류가 들어가고 특정 인원들이 출입한다는 것도요. 그날은 특히 도박이 활발히 벌어지는 날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몰래 통화하던 소리가 계단에 메아리 쳤습니다. 오늘 어급판 뜬다더라. 새 얼굴 들어온다네. 큰 손도 온다고 하더라. 이 정보는 혜진에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내부 촬영을 강행할 적기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미리 확보해둔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청소실 열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며칠 전 건물 관리실 책상에서 몰래 복사해둔 그 문의 보조 열쇠였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 실패하면 들키고 들키면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철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 문 너머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방음 처리된 벽, 두꺼운 커튼, 향수 냄새와 담배 연기, 형광 조명 속에서 흐느적거리는 대화 소리. 사람들은 소파에 앉아 테이블을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누군가는 칩을 쌓아 올리며 기뻐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엔 모니터 여러 대를 두고 CCTV를 감시하는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후드를 눌러쓰고 구석으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마치 배달원이 잠시 서류만 건네는 듯한 움직임으로 시야를 교란시킨 뒤 한쪽 벽에 기대어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작동시켰습니다. 조폭들의 얼굴, 판돈 흐름, CCTV 연결 모니터, 그 옆에 놓인 회계장부로 보이는 종이 다발. 단 30초. 하지만 그 30초의 영상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뒤로 빠져나와 철문을 다시 잠갔고 계단을 내려가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은 군대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받던 날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무사히 성공했다는 확신이 그녀의 중심을 지탱하고 있었고 손에는 방금 저장된 영상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처음으로 군부대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반가움보다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혜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건데? 민정아, 지금 내 손에 도박장 영상이 있어.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혹시 너희 쪽에 내부 제보 가능 창구 남아있지? 있긴 해. 근데 너 그냥 있는 게 낫지 않겠어? 너 지금 군인 신분이잖아. 괜히 휘말렸다가 이미 휘말렸어.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영상을 암호화해 익명 메일 계정으로 전달했습니다. 그제야 몸을 침대에 누일 수 있었습니다. 창밖엔 이른 새벽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슴 속에는 더 큰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엄마는 지금껏 말하지 않았을까?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을까? 왜 이 건물은 몇 개월 동안 이리도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무너지고 있었을까? 누군가가 그들의 범죄를 외면해줬다는 증거였습니다. 공권력조차 닿지 않는 회색지대. 어머니는 그런 곳의 바닥을 매일 닦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 날 도박장 내부를 촬영한 일부 사진들이 군 내부 고위 간부에게 전달되었고 동시에 혜진은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정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광만수의 감시는 더 촘촘해졌고 조직은 혜진이 위험한 존재임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고요하던 전선 위로 첫 발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전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혜진이 촬영한 도박장 내부 영상은 군 내부 제보 라인을 통해 조용히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익명의 메일 주소로 영상을 보냈고 그 사본을 외장 드라이브에 저장한 뒤 어머니의 집 옷장 안가장 안쪽에 숨겨두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한 작전이었지만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조직 쪽에서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기운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느낌은 금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말순이 평소처럼 복도 청소를 마치고 1층 쓰레기 분리장에서 비닐을 정리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지나가던 남자 하나가 무심한 듯 다가오더니
그녀의 바닥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봉투가 터지며 음식물 쓰레기가 바닥에 흩어졌고 매운 냄새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정말수는 놀라 허리를 숙였지만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천천히 말을 던졌습니다. 청소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똥냄새가 진동을 하네. 순간 주위가 정지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든 시선의 폭력, 그것이 조용히 그녀의 등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짧게 웃고 사라졌지만 그 뒤로 남은 건 모욕과 위협의 냄새였습니다. 정혜진은 그 장면을 어머니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에 검붉은 멍이 들어 있었고 평소보다 조용해진 숨결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혜진은 그날 밤 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정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걸레를 짜던 손을 멈추고 한참을 멍하니 고개를 떨군 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그저 참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그 수많은 시간들, 그 무력한 순간이 딸 앞에서 다시 반복되기를 원치 않기에 입을 다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 침묵을 견디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견디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건물 뒤편에서 광만수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 CCTV 사각지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창고 옆 통로. 광만수는 여느 때처럼 담배를 물고 그쪽으로 걸어왔고 혜진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좋은 날씨네. 이런 데서 기다릴 줄은 몰랐는데 광만수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을 건넸지만 혜진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건드린 사람 당신이죠? 그 짧은 문장은 총알처럼 날아갔습니다. 광만수는 잠시 입꼬리를 올리며 반응했습니다.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다들 내가 성격 좋다고 평판이 자자한데? 그는 일부러 눈빛을 흐리게 깔고 담배를 피워 입김과 함께 한숨을 내뿜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세상 일이 다 정의로 되는 건 아니야. 이 건물, 어차피 관리도 안 되는 낡은 쓰레기통이야. 누구 하나 말썽 부리면 그냥 치우면 그만이지. 그게 이 바닥룰이야. 혜진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에 쥔 작은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박장 내부 테이블에서 칩을 쌌던 태곤의 얼굴이 선명히 담긴 프린트. 광만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난 거야? 이런 건 그냥 쓰레기통에서 주웠어요. 요즘은 쓰레기에도 진실이 있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을 치는 광만수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어머니에게 다시 손대면 검찰이랑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날 밤 광만수는 침묵 속에 태곤에게 연락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고 웃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얘 진짜 위험합니다. 얘가 영상 같은 거 퍼뜨리면 우리 다 털릴 수도 있어요. 태곤은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지만 이렇게 불편한 침묵의 공격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보통은 고함과 주먹으로 위협하면 무너졌고 돈으로 막으면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직접 싸우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으면서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러왔습니다. 며칠 뒤 정말순이 청소하던 도중 어떤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여사님, 따님이 요즘 좀 많이 다니시던데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말끝은 싸늘했습니다. 그녀는 멈칫했고 혜진이 다시 위험해질까 두려워졌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듣자마자 조용히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당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젠 저한테 맡기세요. 그 말은 다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시하고 관찰하며 홀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이 건물 속 침묵당한 사람들과 함께 싸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곧 혜진은 움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전쟁은 말하지 못한 사람들의 침묵입니다. 정혜진은 그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무기나 전술로만 이겨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짓눌려 온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말을 시작하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때리듯 발로 쓰레기 봉투를 차던 그 남자. 그렇게 모욕을 주고도 아무렇지 않게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입을 다문 이웃들. 그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비겁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혜진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천천히 마치 외딴 산속에 떨어진 부상을 입은 대원들을 하나씩 구조하듯 조용히 그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층 구석 작은 문구점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수분 70 가까운 나이에 노후를 문구점 하나로 버티고 있는 할머니. 혜진은 처음엔 단순히 종이를 사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수첩에 기록하던 메모지를 잃어버렸다고 했기에 핑계를 만들어 그 가게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문구점은 좁았고 안쪽엔 형광등이 하나뿐이라 어두웠습니다. 카운터엔 작은 히터가 돌아가고 있었고 수분은 턱을 괴고 졸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조용히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여기 메모장 있어요? 그 말에 수분은 놀라 눈을 떴고 혜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있어요. 1,000원이에요. 혜진은 메모장을 꺼내 계산을 하면서 일부러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혹시 밤에 시끄럽지 않으세요? 그 말에 수분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가씨, 여기도 들렸구먼. 그 짧은 말은 이 건물이 안고 있는 상처의 첫 단면이었습니다. 혜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엄마도 이 건물에서 일해요. 며칠 전 어떤 남자가 쓰레기 봉투를 발로 찼어요. 다들 본 척도 안 하셨더라고요. 무서우셨죠? 수분은 눈을 피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신고도 해봤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나? 경찰은 와도 뭐 조사하나? 오히려 그 다음 날엔 문에 쓰레기 쏟아부었어요. 내 가게에. 내가 나이만 좀 덜 먹었으면 벌써 이사 갔지.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누구보다 현실적이었고 무겁게 내려앉는 진심이었습니다. 근데요, 할머니. 이제는 혼자 참지 않으셔도 돼요. 저 영상 있어요. 그 안에서 도박장 돌아가는 거 사람들 얼굴 다 찍었어요. 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싸우면 바꿀 수 있어요. 수분은 의외라는 듯 혜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말했습니다. 그 영상 진짜 있소?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지켜드릴게요. 이번엔 우리가 이기게 해드릴게요. 그 말이 끝나자 문구점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온기가 도는 건 아니었지만 아주 작은 희망의 입김이 피어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후로 혜진은 3층 미용실 주인, 지하 1층 헬스장 직원, 1층 통닭집 아주머니까지 하루에 한 사람씩 말을 걸었습니다. 절대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강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었고 어떤 이들은 대답 대신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내 딸이면 난 벌써 경찰서 갔을 거야. 근데 내 자식들도 겁나서 말 못했어. 그 말은 혜진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겁해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너무 소중해서 잃지 않기 위해 숨죽였다는 걸. 그것이야말로 이 조직이 쌓아온 진짜 권력이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혜진은 그들의 두려움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용기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서서히 작은 기척이 생겨났습니다. 헬스장 남자는 출입 명단을 건넸고 통닭집 아주머니는 도박장으로 들어가는 VIP 손님들의 이름이 담긴 영수증을 몰래 보여주었습니다. 미용실 원장은 3층을 드나들던 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었고 그중 일부는 지역 국회의원의 조카라는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작은 정보들이 하나둘 모여 거대한 퍼즐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선 사람 정혜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감정은 감춘 채 매일 바닥을 닦고 영상 파일을 정리하고 어머니를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곧 그 조용한 움직임이 조폭들 귀에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주민들 이상해요. 입도 너무 무겁고 눈도 안 마주쳐요. 광만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태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여자 혼자 싸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도 준비 중이에요. 확실해요. 태곤은 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한번 흔들어 봐야겠네. 이 건물 누가 주인인지 다시 알려줘야겠어. 이제 조직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불씨는 꺼진 듯 보이던 그것이 다시 살아날 때입니다. 조직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부자들 말로는 주민들이 수상하다고 했고 도박장으로 드나들던 몇몇 VIP들이 발길을 끊었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정혜진이라는 여자 하나 때문에 판이 흔들린다고 믿고 있었고 그 판을 바로잡기 위해선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밤 2층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정말수는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어깨도 무겁고 청소 도구통도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무슨 일에 휘말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평범한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조용히 움직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복도 끝에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찢어진 전단지와 흩어진 담배꽁초가 복도에 굴러다녔고 낯선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광만수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보지 못한 사내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턱에 큰 흉터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손에 흰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다가왔고 정말수는 일어설 틈도 없이 도구통을 빼앗겼습니다. 손등을 타고 올라오는 공포, 입안에서 마른 침만 돌았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목이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툭! 한 남자의 발끝이 정말순의 무릎을 가격했습니다.
아줌마, 요즘 딸이 좀 시끄럽네. 이런 건 미리 조심시키셔야죠. 정말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이를 악무는 그녀를 바라보며 손에 든 밀대자루를 발로 부쉈고 누군가는 어깨를 짓누르며 속삭였습니다. 다음엔 안 보여요. 아시겠죠? 그러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혜진은 동네 작은 복지관에서 통닭집 아주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작은 USB 하나를 건네받은 뒤였습니다. 그 안엔 도박장을 드나드는 차량 번호가 적힌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전은 마지막 퍼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그 과정이 순조롭다고 느끼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가씨, 네 엄마가 문구점 할머니 수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무릎이 까져 있고 손은 떨리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지만 그녀의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다가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말없이 아주 오랫동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자신이 싸움을 시작했지만 그 피해가 어머니에게 향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막지 못한 것, 그것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정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내가 아니었으면 난 그냥 이렇게 죽는 줄만 알았어. 그 말은 혜진에게 새로운 불씨를 붙였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주민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건물 뒷마당, 창고 안, 고요한 어둠 속에서 모인 10명 남짓의 사람들이 말없이 둘러앉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운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혜진은 그 한가운데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더는 당하지 마세요. 오늘 어머니가 맞으셨어요. 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녀는 USB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안에 우리가 가진 모든 기록이 있습니다. 차량, 얼굴, CCTV 캡처, 주민들 증언, 대화 녹음, 카드 영수증까지. 이걸 갖고 우리가 직접 갑니다. 경찰이 안 도와주면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혜진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도와주게 만들 겁니다. 아니, 안 도와줄 수 없게 만들 겁니다. 우리 중 아무도 다시는 이런 일로 병원에 실려가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면 우리가 지울 수도 있어요. 그 말에 한 사람,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수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이 말했습니다. 내 딸, 이제 제대로 싸워줘. 그 밤 혜진은 움직였습니다. 파일을 복사하고 시민단체에 메일을 보내고 기자에게 자료 일부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세상이 이 건물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이름이 처음으로 외부 세계에 기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광만수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 그리고 조직의 보스 이태곤도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퍼져나가는 순간 그 어떤 폭력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날 아침 서울 시내 한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 상단에 속보라는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서울동 상가 건물, 불법 도박장 운영 정황, 내부 영상 녹취 공개돼. 기사에는
혜진이 확보한 도박장 내부의 사진과 짧은 30초짜리 영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수십 명이 테이블에 앉아 돈다발을 쌓고 있었고 CCTV 모니터 앞에 앉은 남자의 얼굴은 태곤이었습니다. 이 기사 하나로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동도박장, 조폭 출입, 여군 딸 제보 같은 키워드가 줄지어 올랐습니다. SNS에는 우리 동네에도 있더라. 청소하던 엄마 그 딸이 진짜다는 반응이 넘쳐났고 일부 커뮤니티에선 혜진의 익명 제보자 정체에 대한 추측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몰랐고 혜진은 여전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정말수는 기사 내용을 처음 보고는 손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매일같이 닦던 복도, 버리던 쓰레기통 옆,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문 너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딸이 직접 세상 밖으로 들고 나간 이 진실의 무게를 어머니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동상가 건물에 수색영장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형사 8명이 나뉘어 각 층을 뒤졌고 3층 간판 없는 문 뒤에서 카드기, 칩, 고급 위스키, 도박용 수첩, 폐쇄회로 DVR 장비를 발견했습니다. 지하에서는 방음 처리된 방 2곳과 돈을 계산하던 서류 가방 3개, 차량으로 이송 준비 중이던 현금 4,300만 원도 함께 확보됐습니다. 이태곤은 그 시각 도심 외곽의 작은 고급 주택에서 체포영장을 피하려 도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기사는 전달됐고 내용과 사진, 증거 목록을 확인한 순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인연이 이게 어디서 굴러온. 그러나 그는 곧 침묵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신복 광만수를 불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그때부터 알았지. 그년 군인이라고. 광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고개를 숙였고 그 말 없는 대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우린 끝이냐? 그 순간 이태곤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는 폭력으로 다져진 삶이었지만 자신을 무너뜨리는 게 이처럼 조용한 기록물, 영상 한 조각, 그리고 말을 아끼는 여자 하나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세계는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광만수는 경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다 한 건 아닙니다. 안에서 먼저 협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곧이어 경찰은 건물주 권경호를 소환했습니다. 권경호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계약서와 월세 입금 명세서, 그리고 녹취 파일 앞에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내 말했습니다. 아들이 잘못된 줄 알고도 걔들이 아들을 잡고 있었어요. 건물주 권경호는 자신의 무력함을 피눈물로 토로했습니다. 그 말에 경찰은 더 이상 그를 범죄의 공범으로만 취급할 수 없게 되었고 수사는 점차 윗선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개인의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건물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반격이자 부패와 침묵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정혜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정리된 방을 다시 정돈하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하루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사를 건넸습니다. 문구점 이수부는 우리 혜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통닭집 아주머니는 매일 저녁 뒷마당에 음식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딸 하나가
자신들의 삶을 바꿔놨다는 걸. 며칠 뒤 경찰서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동상가 불법 도박장 사건에 대해 총 12명의 연루자를 입건했고 그중 3명은 구속 수사 중입니다. 내부 고발자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현재 검찰에 이첩되었으며 지역 정치인과의 연루 여부도 확인 중입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언론은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기자들은 익명의 여군 제보자를 찾기 시작했고 일부는 그녀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어떤 인터뷰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 충분해요. 저는 단지 엄마가 다시 모욕당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뿐이에요. 그 말은 어느 블로거가 인용하며 전 국민에게 알려졌고 누군가는 그녀를 조용한 전사라 불렀습니다. 그 이름 없는 정의는 그렇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심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태곤은 체포를 피해 도주 중이었고 일부 조직원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없이 마지막 준비를 시작합니다. 정의는 때때로 너무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도착하면 세상의 모든 소음을 조용하게 만든다. 이태곤은 도망쳤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얼굴이 실리고 경찰의 수배 전단이 붙은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형님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림 없던 조직원들 중 일부는 구속됐고 남은 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가 몸을 숨긴 곳은 강원도 외곽의 낡은 펜션이었습니다. 수년 전 투자 명목으로 소유권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묵지 않았던 세상의 끝 같은 곳. 그곳에서 그는 아무도 모르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보내고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연락은 단절했고 누구도 곁에 없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쥐고 흔들던 돈과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펜션의 관리인은 이미 그의 얼굴을 알아봤고 며칠 전 조용히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 밤 강원도 일대의 소나기가 그치자마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 특공대는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창고 안침대에 누워있던 이태곤을 체포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그 순간 그는 말했습니다. 청소부 딸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 그러자 한 경찰관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딸이 나라 지키는 군인이랍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모든 설명을 대신했습니다. 서울. 며칠 뒤 정혜진은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손엔 장바구니 대신 작고 가벼운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깨에 청소도구를 메고 다닐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복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수부대에서의 마지막 휴가였고 복귀 후 몇 개월이면 전역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녀는 그 시간을 어머니 곁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말수는 여전히 아침마다 일찍 일어났지만 더 이상 복도를 닦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식탁 위에 따뜻한 국을 올리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문구점 수분 할머니와 통닭집 아주머니 그리고 몇몇 주민들이 함께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건물 관리실엔 새롭게 임명된 위원장이 있었고 주민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힘으로 지켜야죠. 혜진은 뒷자리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해 움직였을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세상을 조금 움직였던 것입니다. 몇 주 후
정말수는 근처 경로당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청소도 잘하시고 손재주도 좋으시다면서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얼굴 가득 번진 웃음이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일할 수 있는 건 행복한 일이죠. 딸 혜진은 지역 복지단체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와 연계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홍보 모델로도 제안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그럴 자격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조용한 용기상을 수여했고 지역신문에서는 올해의 인물 후보에 그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든 걸 마친 뒤 어느 맑은 날 혜진과 정말수는 함께 단골 국밥집에 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지 않게 뚝배기를 양손으로 감싸 안은 어머니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괜찮아요? 정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나 누구한테도 얼굴 못 들고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내 딸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혜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국밥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뜨겁고 깊고 짭조름한 그 국물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TV 뉴스 자막 아래 짧은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동불법 도박장 주범 이태곤, 구속영장 발부 검찰, 조직 전반 수사 확대 예정. 정말수는 리모컨을 꺼두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였습니다. 이젠 정말 고요하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하루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짓밟히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은 그 하루를 지켜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